내 이름은 해리스 에이가. 나치 독일의 과학자다.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죄 없는 인간들을 학살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끔찍한 인체 실험을 수도 없이 자행했다. 얼음 욕조에 사람을 넣으면 얼마 동안 살 수 있는가 실험도 해봤고 쌍둥이를 한 몸으로 이어붙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피험자의 대부분이 사망한. 제발 살려줘. 말라 비틀어지겠어. 바닷물 실험을 소개하겠다. 바닷물 실험이란 전투 중 격추된 항공기에서 긴급 탈출한 파일럿이 여기서 죽을 소리야! 해상에서 사망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한 실험이다. 낙하산을 메고 바다에 떨어진 파일럿에겐 식량이 없다. 목말라. 구조가 오길 기다리며 표류하는 동안 파일럿은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 한창 더운 시기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탈수 증세에 빠지게 된다. 저는 못 버텨. 탈출에 성공한다 한들 우수한 파일럿이 탈수로 여럿 사망하고 마는 것이다. 만약 바닷물을 식수로 음용할 수만 있다면 파일럿의 생존율이 확 올라갈 텐데 우수한 나치 병사들을 살려야 한다. 이 가설을 실험하려면 답은 인체 실험뿐이다. 먼저 다수의 피험자들을 모아야 한다. 독일 내 유대인, 집시, 정치범을 모아오도록 가능한 많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집단은 죽어도 싼 인간들이다. 우리 나치의 네트워크는 세계 제일이다. 어서 오게. 우리 나치를 위해서 자네들이 힘을 빌려주었으면 하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모두 내 실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우선 피험자들에게 3000칼로리의 공군식을 제공했다. 실험을 하려면 진짜 공군과 영양 상태가 동일해야 해. 완전 진수성찬이잖아. 오길 잘했어. 실험하기에 앞서 피험자들의 영양 상태가 완벽해야 한다. 그리고 열흘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을 제공한 후. 아하, 아주 천국이 따로 없구만. 영양 상태도 완벽하겠다. 슬슬 시작해볼까? 이놈같이 열등한 민족에게 천국이 있을 턱이 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인체 실험을 시작해볼까? 오늘부터는 바닷물만 먹고 살아남아야 한다. 뭐? 바닷물? 피험자에게는 일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반기를 드는 놈은 타이어에 끼운 뒤 죽일 기세로 폭행을 가했다. 어딜 감히! 형, 바닷물이 싫으면 죽으시든가. 그런 다음 끓는 기름을 붓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 피험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기로 했다. 자, 쭉쭉 마셔. 아우, 1번 그룹에게는 평범한 바닷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자 1번 그룹의 피험자들에게서 바로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 역시 바닷물은 마셔봤자 갈증만 심해지는군. 물레다! 이봐, 안 돼! 갈증이 오죽 심했으면 청소용 물통 안의 물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물통에 물이 없으면 대걸레를 쪄서 수분을 보충하기도 했다. 뭐든 좋으니까 물 좀 줘! 어떤 피험자는 대걸레를 걸어둔 바다까지 핥았다. 참고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5%, 인간 체액의 염분 농도는 0.9%다. 바닷물을 마시면 체액의 염분 농도가 상승하는데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다. 나는 피험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모습이나 오호라,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군. 인간은 수분이 없으면 약골이 되는군.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죽다니. 픽픽 죽어나가는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1번 그룹의 실험을 끝내고 바닷물 음용의 위험성이 증명됐군. 마시면 사망이라. 다음은 기계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한 뒤에 공급해볼까. 2번 그룹의 실험을 시작했다.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했더니 반응은 아주 좋았다. 먹을만 한데? 그냥 맛있는 물이야. 오호라, 염분을 제거하면 몸에도 이상이 없군.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으니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는 장치의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비싼 걸 병사들한테 어떻게 보급하라는 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죄송합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3번 그룹 실험을 시작했다. 염분 제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 만만이라도 바꾸자. 향료를 첨가하거나 맛을 바꾸는 약재를 사용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채택했다. 맛있다. 쭉쭉 들어가는데. 이 특별한 물은 피험자들 사이에서 매우 평가가 좋았다. 이 방법이라면 큰돈 들이지 않고 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잘만 풀리면 파일럿을 살릴 수 있겠어. 며칠에 걸쳐 피험자들에게 이 물만 섭취하게 했다. 하지만 맛을 바꾼다 한들 염분 농도는 바닷물과 같은 3.5%다. 끝내 피험자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염분이 남아있으니 이론상 죽는 건 당연했다. 히틀러님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젠장! 왜들 죽는 거야? 유대인 놈들 하나같이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그 방법을 쓸 수밖에. 궁지에 몰린 나는 마지막 실험에 모든 걸 걸었다. 해답은 단순 명쾌했다. 수분을 일절 공급하지 않는 실험을 하는 것이다. 바다에 떨어진 파일럿에게 아예 수분 공급을 포기하는 거야. 누가 아는가,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지. 실험을 시작해볼까. 하지만 결과는 물 줘. 제발. 역시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못 사는군. 많은 피험자가 메말라 죽어갔다. 이윽고 나치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승전국이 밀어닥쳤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실험을 관계자 전원 엄벌에 처해야 해. 실험 관계자는 대부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난 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사형 판결을 받겠지. 역사는 승리한 자의 편이라더니. 나는 병에 든 독을 단숨에 넘겼다. 내 이름은 키모토 유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지극히 평범, 아니 찌질이 초등학생이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난 말이 어눌하다. 유코, 어제 TV 봤어? 엄청 재밌더라. 다른 애들처럼 잘 웃는 성격도 아니다. 엄마 말로는 이것도 개성이라는데 난 이런 내가 싫다. 딸, 뭐해? 그래서 웃는 연습까지 하고 있건만. 표정 연습하고 있었구나. 표정은 중요하지. 우리 딸, 화이팅! 안타깝게도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음침하기 짝이 없는 나라도 좋아하는 것 한두 개쯤은 있다. 그녀를 죽인 범인은 바로 너다! 아하, 저 증거로 범인을 알아냈구나. 그중 하나가 수사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많이 봐선지 말투가 애널근이 같아졌다. 독특한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한다. 슬라임 새로 나왔네. 외국제인가? 내가 생각해도 친구가 없을만 했지만 뭐 어떡하라고. 난 이게 재미있는걸. 엄마는 5학년이나 돼서 이상한 장난감이나 갖고 노는 내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또 슬라임 갖고 놀아? 좀 평범한 거 가지고 놀면 어디 덧나? 엄마가 뭘 알아. 슬라임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엄마의 반응에도 난 콧방귀만 낄 뿐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아니 몹시 큰 고민이 생겼다. 꼬마야, 네 엄마가 너 부르던데. 귀갓길에 이상한 아저씨가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친구 없이 혼자 다니는 날 딱 좋은 먹잇감으로 여긴 걸까? 왜 하필 난데? 내가 혼자 다녔어? 이유야 어찌됐든 나로서는 성가시기 그지없다. 무어라 중얼거리는 그 남자를 무시하고 잽싸게 도망쳐서 망정이지. 그 아저씨 뭐야? 무서워. 꿈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 아저씨에 대해선 당연히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그 남자 상습범이래.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찝쩍댄다더라.
근데 경찰은 말만 걸 뿐이지 딱히 피해주는 건 없지 않느냐고 시큰둥해야 한대. 뭐? 당장은 피해가 없어도 언젠가 큰 사고 난다니까 그러네. 그 후 나는 통학로를 바꾸지 않은 걸 후회했다. 꼬마야, 왔구나. 그 변태를 같은 장소에서 또 맞닥뜨리고 만 것이다. 전과 달리 그 변태놈의 손엔 칼까지 쥐어져 있었다.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머리는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서슬퍼렇게 빛나는 칼을 보니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변태놈이 내 손을 붙든 그 순간 머릿속이 돌연 뜨거워졌다. 싫어! 이거다! 죽기 싫단 말이야! 공포에 눈이 멀어 되는 게 없었던 걸까? 아니면 생존 본능? 홧김에 소리친 덕분인지 공포로 얼어붙어 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이래? 미쳤나? 갑자기 미친 듯 발악하는 날 보고 변태는 기가 질린 듯했다. 뜻밖의 도망칠 기회를 얻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도망치면 범인을 놓치게 될 텐데? 수사 드라마의 주인공은 말했다. 범인을 체포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 맞아. 주머니를 뒤지자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다. 이거나 먹어라! 손에 잡힌 물건을 무작정 변태놈에게 던졌다. 내가 던진 용기의 뚜껑이 허공에서 열리고 이게 뭐야? 변태놈의 옷과 손이 파란색 점액질로 뒤범벅됐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슬라임이었다. 꼬마야, 가지마! 크게 당황한 변태를 뒤로하고 나는 쏜살같이 주랭랑쳤다. 원체 운동을 못하는 터라 5분도 안 돼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멈추면 안 돼. 잡히면 죽을 거야. 변태놈이 뒤쫓아오고 있을 거라는 공포감에 힘이 풀린 다리를 혹사시켜가며 뛰고 또 뛰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도망친 끝에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꼬마야, 왜 그러니? 운 좋게도 경찰 아저씨를 만난 것이다. 나는 경찰 아저씨의 품으로 있는 힘껏 뛰어들었다. 살려주세요. 칼을 든 변태가 쫓아오고 있어요. 뭐라고? 늘 굳어있던 혀가 오늘따라 말을 청산유수 내뱉었다. 공포에 질린 나를 보고 경찰 아저씨는 내 말이 진실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누구였는데? 특징은 기억나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얼굴은 잘... 두려움이 앞서 변태놈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 몸에 파란색 슬라임이 붙어있어요. 슬라임? 애들 장난감 말하는 거니? 네, 제가 던졌어요. 슬라임이 가슴이랑 팔에 명중했어요. 알아보기 쉽게 증거를 남겨뒀다 이 말씀? 그 후 경찰 아저씨가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유코 무사했구나. 엄마, 나 무서웠어. 신속히 보고를 받고 달려온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변태놈은 출동한 경찰에게 불신 검문을 받았다. 아, 실례합니다. 이 근방에서 칼을 든 남성이 여아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성의 몸에 슬라임이 묻어 있다던데 가슴팍에 묻은 그건 뭡니까? 미국에서 만든 신상이라 그런지 접착력 하나는 끝내줬다. 그 변태놈은 말도 못할 흉악 범죄자였다. 백골 시체가 두 구씩이나! 심지어 아이들이잖아! 범인의 집 마당에서 실종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은 체포되었다. 거봐, 슬라임도 다 쓸 때가 있다니까. 그래. 어쩌다 보니 내 슬라임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과거에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아름다운 섬이다. 내 이름은 코이나다 쿄코. 사적을 연구하는 역사가로 내 뱃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있다. 이 조용한 마을 변두리에는
절벽을 방불케 하는 커다란 바위 틈새가 있다. 이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그 쿠브라 계곡이구나. 그 근처에 모셔진 지장보살에 헌화한 뒤 고인을 가리기 위한 기도를 올렸다. 눈앞에는 에메랄드 빛깔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요나구니 섬은 유명한 관광지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드물다. 과거 이곳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처형당했다. 엄마! 처형당한 사람은 임산부와 뱃속의 아이였다. 원래 오키나와는 류쿠 왕국이라 불리는 독립국이었다. 슈리성이 점거당했다! 1609년 사치마번은 류쿠 왕국을 침공해 속국으로 만들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 재정난에 빠진 류쿠 왕국은 인두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아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불허한다. 사츠마 번의 분노를 사고 싶으냐? 인두세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징세 방식이었다. 인두세는 연령, 수입, 납세 능력과 관계없이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원시적인 징세 방식이었다. 작물 수확량이 많든 적든 사람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밥술걸 뜬 게 언제였더라? 평화로웠던 섬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 인두세는 개인 간의 능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번 달 공물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임신 중이라 일을 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일을 하지 못하는 병자나 임산부가 있는 집안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머릿수가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더는 바칠 곡물이 없어.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고. 이웃집도 모두 굶어 죽었다더군. 우리도 곧 따라가게 생겼구만. 납세 부담에 신음했던 쿠브라 섬 주민들은 고민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으니 인간을 속아내야 해. 바로 먹을 입을 줄이는 것이었다. 당시 섬의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애를 줄줄이 낳아대니까 식량이 부족해지지. 이게 다 임산부 때문이야. 섬의 호족들은 인구를 줄이고자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임산부더러 쿠브라 계곡을 넘어가게 하자. 좋은 생각이군. 애 뱉다고 팽팽 놀고 처먹기만 하는 것들은 죽어도 싸지. 임산부에게 바위와 바위 사이를 뛰어서 넘게끔 하여 성공한 사람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틈의 폭은 약 4m, 깊이는 약 8m로 낭떠러지 절벽이나 다름없었다. 너희가 자꾸 애를 낳아대니까 다들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 틈을 뛰어서 넘는데 성공한 사람만 아이를 낳도록 해. 임산부들은 이곳에 모여 죽음을 무릅쓰고 바위를 넘도록 강요당했다. 냉큼 뛰지 못할까? 바위 틈을 무사히 뛰어넘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젊고 건강한 청년일지라도 폭 4m에 발 디딜 곳도 마땅치 않은 널찍한 틈새를 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진데 하물며 임산부가 성공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좋았어! 2명 줄었다! 대다수의 임산부가 아이를 벤 채로 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개중에는 반대쪽 벽에 부딪혀가면서 생존하려 애를 쓴 덕에 성공했다! 난 이제 살았어! 목숨을 건진 임산부도 있었다고 하는데 배가 착지할 때 배를 강하게 부딪혀 대부분 유산했다고 한다. 과중한 세금 탓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해. 안 돼. 쿠브라 계곡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섬의 인구는 줄긴커녕 늘어날 뿐이었다. 호족들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합에 나섰다. 인구 조절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해. 그렇다고 노동력이 될 건강한 여자까지 죽이면 쓰나? 이 비단 임산부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남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해. 맞는 말이군. 정책을 보다 공평하게 제정하세. 이리하여 임산부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인구 조절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첫 타깃은 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병자, 부상자들이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노동력 없는 놈들을 살려줘서 못하나? 안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섬 주민들도 제안에 찬성했다. 이리하여 퉁구다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징소리다! 안 돼! 비상 소집을 알리는 징소리가 나면 남자들은 퉁구다라는 놈까지 냅다 뛰어야 했다. 빨리 안 가면 죽을 거야! 걸음아, 날 살려라!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처형당했다. 이 제도의 대상은 납세 의무가 있는 15세에서 50세의 남성이었다. 제한 시간 지났어. 넌 사형이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들어오지 못한 이는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처형했다. 그런데 더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제도에 반대하는 놈들도 모두 참수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섬 주민들의 합의하에 사람의 목이 하나둘씩 날아갔다. 가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일가족까지 전원 참수됐다. 내 남편 살려내! 이 살인자야! 저 여자를 잡아라. 그런즉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징소리가 울리면 남자들은 섬 중앙부에 있는 논을 향해 허겁지겁 뛰었다. 징소리다! 야, 밀지 마!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치면서 죽어라 달렸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았다. 같이 가! 미안하네! 난 살아야겠어!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꼼짝없이 사형당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달리기였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달렸고 넘어진 소녀는 남자들의 발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애가. 가족을 앞서 보내고 남겨진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 공물을 바치며 살았다. 섬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두세는 1903년에 폐지되었다. 이게 인두세 폐지 기념비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유쿠 왕국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과거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퉁구다는 현재 한적한 사탕수수밭이 되었다. 평안히 잠드시기를.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잔혹사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 내 이름은 아리무라 유이. 20살의 대학생이다. 오늘은 마사토랑 같이 카페 투어 중. 예이!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 마사토와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 마사토는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다. 며칠 뒤면 우리 사귄 지도 벌써 1년이 되네. 그러게. 나 사귄 지 1년 된 기념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유원지에 가고 싶어. 그와 만난 이후 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졸업하면 나 진짜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유이, 나랑 결혼해 줄래? 너무 기뻐. 우린 그렇게 미래를 약속했다. 기념일 당일 그는 큰 꽃다발과 함께 집 앞으로 데리러 왔고 지난 1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유이. 예쁘다. 그 후 유원지에 가는 내내 우리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로 그날은 모든 게 완벽했다. 인스타에 올릴 영상 찍게 여기 봐봐. 운전 중이잖아. 위험해. 그때 고막을 찢을 듯 울리는 클렉슨 소리가 눈앞에서 들려왔다. 알고 보니 우리 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이었던 것이다. 으아!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정확히 둘로 쪼개져 완파되었다. 그렇게 트럭과 충돌한 운전석 쪽은 충격에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다. 어떻게? 저기요! 누가 빨리 구급차 좀! 유이...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나는 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전 괜찮아요. 그 후의 일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완파된 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앉아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태연이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들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의 1주년이었으니까 평소보다 예쁜 모습으로 있고 싶은 게 당연했다. 립스틱 다시 발라야지. 역시 신상 코랄 핑크색으로 사두길 잘했어. 피로 범벅이 되어 지저분한 룸미러를 보며 난 화장을 고쳤다. 큰 소리에 놀라 현장으로 달려와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자기야, 저 여자 애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화장하고 있어. 미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자. 하지만 그 순간에 난 그런 시선들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화장이 끝나자 나는 어째서인지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유이? 뭐야? 벌써 도착했어? 아니, 곧 도착해. 기념품으로 뭐 사다 줄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나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와 통화를 했다. 이봐 당신 애인이 다친 거 안 보여? 지금 친구랑 기념품 뭐 사가질 떠들 때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겐 사고 순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조금 있자 구급차가 도착했고 젠장, 운전자는 이미 늦었어. 조수석에 있던 여자 쪽은 어때? 이쪽은 괜찮습니다. 긁힌 상처 정도예요. 난 조수석에서 내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저기, 남자친구를 기다리게 할 순 없어서요. 차로 돌아가도 될까요? 이건 여성 피해자가 해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 사고 당시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해리성 장애가 생긴 것이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자고 해서 사랑하는 그이가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감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는 걸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리인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서 사고의 정도가 클수록 해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가... 감각은 물론 감정도 마비되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이 해리 증상 중 하나라고 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유족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사람이 참 냉정하기도 해라. 이 또한 충격으로 인해 감정이 마비되어 발생하는 해리 증상이지만 주변으로부터 오해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고 직후 갑작스럽게 화장을 고치기 시작한 내 경우 또한 이와 같은 증상인 것이다. 미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야지. 그리고 그때의 내 이상 증상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인터넷 사이트에 확산되었다. 그 후 마사토의 가족과 대면한 후에야 나는 그때의 사고가 진짜였다는 걸 깨달았다. 거짓말이지. 마사토, 제발 일어나. 악몽을 꾼 건지 현실인지조차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나는 그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 사고가 있던 날부터 매일 밤 나는 같은 꿈을 꾼다. 인스타에 올릴 영상 찍게 여기 봐봐. 운전 중이잖아. 위험해. 때문에 잠이 드는 것조차 무서워졌고 그렇게 난 심한 불면증을 앓게 되었다. 내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끈질기게 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죽은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마사토를 죽인 거라고. 유이. 그날 이후 난 다시는 차에 탈 수 없게 되었다. 조금씩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도 해봤지만 영상 봤어? 그 상황에 화장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쟤도 대단하다. 어떻게 여길 오냐. 사고 직후에 찍힌 영상을 본 사람들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것보다 날 더 괴롭게 한 건 사고 당시의 영상이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재생되는 것이었다. 왜 그러나 학생! 고막을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차 안 가득 퍼지던 피비린내까지 생생하게 말이다. PTSD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트라우마가 된 순간의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도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런... 난 항우울증 약을 먹으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난 매일같이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마사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긴 하는 걸까? 아무리 물어도 이 질문에 답해주는 이는 없다. 내 이름은 야로 스니프.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다. 아,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들어오는 후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약 4,000명 정도. 자, 그럼 보드카 2명째 까보겠습니다. 가자! 뭐 하는 바보짓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바보한테 돈을 지불하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뭐. 자, 그럼 오늘 밤도 더 할 때까지 달려보자고. 잠깐만, 나 토할 것 같아. 오늘 밤 첫 폭죽에 최고 금액이 터졌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제 여자친구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 오늘은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말고 건배. 오늘 밤도 반응 좋고 토할 때까지 마시는 게 내 채널이 잘 팔리는 이유다. 자기야, 좀만 더 마시라니까. 안 돼. 나 이 이상은 못 마시겠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게 바로 내 여친 니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마시던 그녀가 못 마시긴 뭘 못 마셔. 평소엔 꽐라가 될 때까지 마셔댔으면서. 싫어. 더는 마시기 싫다고. 그날은 몸이 안 좋은 건지 마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 기운에 날카롭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니카의 반항적인 얼굴이 방송을 타자 팬들은 오히려 더 열광했고 결과적으로는 후원금도 두둑하게 들어왔지만 그런 시청자들의 반응에 이성을 잃은 내가 문제였다. 후원금의 반응에 니카를 고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친이 방송하는데 못 듣겠으면 이걸로 맞아야지. 뭐? 하지 마! 나는 체루 스프레이를 가져왔다. 이걸 방송에 내보내면 조회수는 떼놓은 당상이겠지. 곧바로 난 니카를 눕힌 뒤 그녀의 얼굴에 체루 스프레이를 뿌렸다. 어때? 눈으로 고춧가루를 먹는 기분이? 처음엔 나도 가벼운 연출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리얼하게 바닥을 기는 니카의 모습에 후원금이 터져나왔고 조금 더 후원금을 땡기기 위해 나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술 마시기 싫으면 이건 어때? 이번엔 니카의 머리를 접시로 내리쳤다. 채팅창은 전보다 더 들끓기 시작했고 그의 흥분한 나는 친구까지 끌어들여 고문을 이어갔다. 야, 너도 할 거지? 네가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지. 고문이 점점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후원금은 커져만 갔고 팔로워들로부터 받은 리퀘스트 DM도 쌓여만 갔다. 고액 후원해드려요. 더 세게 니카 좀 혼내주세요. 시청자들의 리퀘스트를 보니 그들은 니카가 더 심한 고문을 받길 원하는 듯했다. 술 먹방에서 고문으로의 급전개가 효과가 있었던 건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내 방송으로 몰려들었다. 니카가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진짜 최고다. 지금 니카 표정 꼴린다. 그렇게 시청자들이 몰입할수록 나도 점차 방송에 몰입해갔다. 조금 뒤 니카가 거실에서 구역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나는 나도 모르게 재떨이로 그녀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더럽게 누가 여기다 토하래? 제발 그만해.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하지만 밖은 영하의 기운. 물 맞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마시는 거야. 알겠어? 극한의 추위에 바들바들 떠는 니카에게 나는 양동이로 물을 끼얹었다. 그런 뒤 니카의 옷을 벗기고 속옷 차림의 그녀를 집 밖에 방치했다. 정신력, 알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 제발 그만해. 부탁이니까. 제발. 니카가 문 밖에서 울며불며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춥다고. 부탁이니까 제발 들여보내줘. 11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니카를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취해갈 때쯤
왠지 갑자기 조용해진 듯. 니카짱 괜찮은 거임? 맞다. 까먹고 있었네. 지금쯤이면 충분히 반성했겠죠, 여러분? 댓글을 보고 니카가 생각난 나는 집 밖으로 향했다. 그런데 니카는 조용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니카, 이제 일어나. 들어가자. 응? 기절이라도 한 거야? 귀찮게. 겨우 그거 가지고 기절은. 말을 걸어봐도 뺨을 쳐봐도 니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우선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는 니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야, 왜 그래? 장난 그만 치고 일어나. 그냥 몸이 차가운 것뿐이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제야 나는 떨면서 니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다. 설마 숨을 안 쉬어? 심장이 멈췄다고? 뭐? 거짓말! 어떡하지? 나 어떡해? 다들 뭐라고 좀 해봐! 일순 술 기운에 몽롱하던 정신이 돌아오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댓글창을 읽어내려갔다. 뭐해? 빨리 구급차 불러. 인공호흡하면 정신 돌아올지도. 빨리 고고! 15분이 넘도록 별짓을 다 해봤지만 니카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니카가 죽었나봐. 어떡하지? 다들 나 좀 도와줘. 나는 정신없이 울며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그렇게 금방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상황에서도 나는 방송을 끊지 않았다. 후원금이 계속해서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직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당신을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방송 중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그 장면까지도 전부 생방송되었다. 니카의 사인은 동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상이 있네요. 그러게. 아무래도 사인은 이 두부 외상인 것 같네. 밖으로 내쫓기 전에 니카의 머리를 내려친 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판명되었다. 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방송이 계속될수록 고문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완벽한 증거, 모든 상황이 생방송된 탓에 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는 유죄였다. 다행히 무기징역은 피했지만. 이거를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방송 후원금에 미쳐 있었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니카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내 이름은 마치자키 시게오. 나마스테! 인도 주재원으로 부임해 올해 인도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처음엔 문화 차이와 위생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왜 일본에서도 주먹밥은 맨손으로 먹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대단하시네요, 마치자키 씨.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지만 말이다. 막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인도식 화장실에 몹시 애를 먹었었다. 인도의 화장실엔 기본적으로 휴지가 없다. 바구니에 물을 떠와서 손으로 엉덩이를 씻어내야 한다. 항문을 손으로 직접 닦기 때문에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겨진다. 에라이, 깔끔하게 못 샀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악수할 때나 식사할 때 절대 왼손을 쓰지 않는다. 화장실 바깥에 손 씻는 곳이 있긴 하지만 비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왼손에서 냄새 안 나나 몰라. 손 씻을 때는 특히 심혈을 기울여 박박 닦는다. 같이 온 아내는 아직 인도식 화장실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집 도착할 때까지 참으려고? 엉덩이를 손으로 어떻게 닦아? 난 못해. 난 익숙해져서 그렇다 치지만 보통 일본인은 아내처럼 반응할 것이다. 여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엉덩이 닦은 손으로 만든 음식은 좀... 난 먼저 갈게. 아내가 외식을 꺼리다 보니 밖에서 밥을 먹을 땐 늘 혼자다. 혼자 길을 걷고 있자니 손님이 몰린 포장마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오! 돼지고기다! 맛있는 냄새. 인도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선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더럽기 때문이다. 돼지는 배설물에 뒤덮인 채 쓰레기를 먹으며 사육된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지만 돼지는 불결한 동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위생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게 따지면 인도에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오, 한번 먹어볼까? 오랜만에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조금 지저분한 포장마차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 맛있는데?
이미 인도인이 다 된 나는 당연히 포크를 쓰지 않고 먹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 포장마차에서? 여보, 그러다 탈난다. 포장마차 음식이 뭐 별거라고. 나 인도 생활 5년 차야. 그리 호언장담했건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 여보, 더 안 먹어?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네. 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구토가 잦아졌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여보, 어서 와. 아이고 배. 미안 여보. 설사에 시달려 고생하기도 했다. 원인 모를 통증은 며칠이나 이어졌다. 배 아파. 더는 못 참겠어. 겪어본 적 없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일 수도 있겠군요. 일단 내시경 검사를 해보죠. 네. 커다란 화면에 위 내부가 비쳤다. 카메라는 점점 위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거 설마 기생충? 기생충? 놀랍게도 소장 안에서 유백색의 벌레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복통의 원인이 기생충이었다니. 내시경 수술로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위 안에서 팔팔하게 움직이는 기생충의 모습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었다.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시작했다. 여기 있군. 됐다. 잡았어. 도중에 안 끊어지게 천천히 당기자고. 기생충을 입으로 빼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뭐가 이리 길어? 도대체 몇 센티미터야? 빼낸 지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어찌나 긴지 입에서 만국기가 나오는 마술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기생충을 완전히 빼냈는데 장장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기생충은 무사히 제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트레이를 보고 나와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게 뭐예요? 징그러워. 갈고리 촌충입니다. 인간의 소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죠. 촌충의 일종입니다. 길이는 약 188cm. 내 키보다 더 긴 벌레가 내 뱃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긴 기생충은 처음 봅니다. 기록상으로는 8m가 넘는 기생충도 있다고 한다. 갈고리 촌충은 보통 돼지에 기생하며 배설물에 달라붙기도 한다. 지저분한 곳에 가거나 생돼지고기를 섭취한 적 있나요? 돼지도 먹었고 엉덩이를 손으로 닦기도 했다. 짐작하는 데가 너무 많았다. 기생충 한 마리가 수만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단다. 장내에 아직 알이나 유충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충제를 처방해드리지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생충을 품고 사는 경우도 많다. 반년간 구충제를 먹고 나서야 기생충과의 싸움은 막을 내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손을 잘 씻고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수술 후에는 엉덩이를 손으로 닦지 않고 외출 시에 꼭 휴지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게 됐다. 역시 집밥이 최고라니까. 인도에서 몇 년을 살아도 역시 난 일본인이다. 내 이름은 고야마 하루. 전신주에 사람이 달려있다. 이 전신주에 달려 죽은 남자가 바로 나다. 안타깝게도 즉사했다고 한다. 시간은 4시 몇 분 전. 엠문행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위험하니까 물러서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저희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현장은 몰려온 사람들을 물리기 위해 폴리스 라인까지 붙어 있었다. 사건의 발달은 2달 전. 진심 개 짜증나네. 나는 근무지에서 창고지기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일은 단순 작업이라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너 누가 여기서 담배 피래? 죄송합니다. 그런 주제에 지켜야 할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겨우 담배 좀 피웠다고 심할서까지 쓰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곳이다. 우리 업장은 화기엄금인 거 몰라? 그러다가 물품에 불이라도 붙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죄송합니다. 솔직히 짜증난다. 지금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정말이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 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 치카모토, 사토 불러서 셋이서 술이나 한잔하자. 유일한 안식이라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정도로 할까. 치카모토,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똑같지 뭐. 상사놈도 부모라는 인간들도 다 짜증나 죽겠다. 사토, 넌 나라고 다르겠냐?
매일이 토 나올 것 같다. 이 녀석들이랑 대화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기분이다. 단골 술집에서 아침까지 별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게 좋았다. 아이씨, 그때 내 손 좀 확 막아버려라, 이씨. 부르라도 질러버릴까 보다. 그래가? 우린 그냥 돈만 받아서 튀는 거야. 이건 그저 흔한 직장인의 넋두리 같은 거였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카모토가 위험한 이야기를 꺼내놨다. 야, 나 어떡하지? 나 오토바이로 어린애를 쳐버렸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그렇게 말하며 치카모토가 보여준 건 거액의 배상 청구 명령이었다. 치카모토가 오토바이로 친 소년에겐 사고 후유증으로 큰 장애가 남을 거라고 했다. 더는 못 견디겠어. 이젠 정말 죽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말해봤자더라. 그냥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라고 하시던데. 그렇구나. 우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제 겨우 20 전후의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갚으라니 그건 너무 가혹했다. 그 후 치카모토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나 의사 살렸다. 뭐? 그럼 어떡해? 너 돈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할 거 아니야? 자포자기한 듯한 치카모토는 돈도 없으면서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다. 야, 그럼 이건 어때? ATM기에서 돈을 훔치는 거야. 뭐? 불을 어떻게 훔쳐? 폭파시키면 되지. 그건 ATM을 폭파시킨다는 최고로 멍청한 계획이었다. 평소라면 이것도 그저 직장인의 흔한 넋두리쯤으로 치부할 공상이었다. 고야마, 너 저번에 니네 창고에서 화약물 취급한다고 하지 않았었냐? 화약이라면 산처럼 쌓여있지. 그걸 쓰면 되겠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토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다. 좋아, 저 따위 회사 안 그래도 때려치려고 그랬어. 폭파시키면 흔적도 안 남을걸? 좋아. 폭파시켜버리자. 우린 그렇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행 당일 동이틀 무렵. 졸려. 가지고 왔어? 여기. 나는 회사 창고에서 훔쳐온 다이너마이트를 두 사람에게 보여줬다.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보고 치카모토는 눈을 번쩍였다. 좋아, 그럼 시작할까? 조금만 기다려. 설치하고 우리 몸을 숨길 곳도 생각해야지. 그거야 대충 벽 뒤에 숨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토는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 겁을 먹은 듯 보였다. 우린 사전에 인터넷 영상을 통해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확인해뒀다. 동영상 봤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쪼면 어떡해? 불 붙인다. 확인한 바로는 ATM기 한두 대 정도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 나도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 불 붙였어. 빨리 가.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때 치카모토와 난 ATM이 있는 은행 입구 쪽으로 피해 있었다. 폭발하고 나면 바로 가서 현금을 들고 오는 거야. 하지만 겁에 질린 사토는 은행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갔다. 그리고 저마한 뒤 30초가 지나고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했다. 선방과 함께 불꽃이 피었고 엄청난 충격파에 우리의 몸은 내던져졌다. 벽과 천장, 중력에 반하듯 공중으로 튀었다. 그리고 파편들과 함께 치카모토도 저 멀리 날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건물 밖으로 내던져져 전신주에 부딪혔다. 그리고 전신주에 튀어나와 있는 철 구조물이 내 몸을 관통했다. 은행 건물은 반쯤 부서져 내렸고 치카모토와 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겁에 질려 도망친 사토만이 살아남았다. 우리가 사용한 다이너마이트는 건물을 해체할 때 쓰는 타입으로 다이너마이트 중에서도 최상위급 위력을 자랑한다고 했다. 돈이나 좀 만져볼 생각이었는데 설마 이렇게 죽게 될 줄이야. 그렇게 다음날 우린 멍청한 ATM 도둑들이란 이름으로 뉴스를 타게 됐다. 그 일은 갑작스럽게 벌어졌다. 잠깐, 뭐니?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 이름은 엘레나. 스페인에 사는 26살의 주부다. 엄마, 아기는 언제 나와? 빨리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기다려. 셋째를 임신 중이다. 온 가족이 아기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애가 크면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를 키울 거야. 남자애가 태어나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에이, 당신도 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매일매일이 행복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여보, 양수가 터졌나 봐.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선생님께 연락할게. 바로 병원으로 가자. 세 번째 출산이다 보니 둘 다 이런 상황에는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진통이 좀 약하네요. 하지만 출산이 원만하지 않아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점점 간호사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안에서 태아의 몸이 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태아의 심박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아가가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챘다. 태아의 호흡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대로는 자연분만이 어렵습니다. 그럼 예,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급하게 아기를 꺼내기 위해 제왕절개를 하자는 판단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남편과 두 딸은 상황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선생님, 제 아내와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엄마 죽어? 싫어. 엄마 배 자르지 마.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나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했다. 엄마도 아기도 괜찮아. 너희는 병실에서 기다리렴. 수술실로 갑시다. 엘레나. 엄마, 가지 마.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동요하는 가족을 어떻게든 안심시켜야 했으니까.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개시되고. 아기 꺼냅니다. 좋았어. 축하합니다.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아가야.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 염원하던 아들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태어난 아이의 응급처치에 바빠. 흡입하고 이성준빈. 됐습니다. 나는 막 태어난 아들을 안아볼 수 없었다. 이때 아가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호흡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전문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는 나중에나 볼 수 있겠구나. 아가는 그렇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에 보내졌다. 나는 아들과 헤어지고 환자를 이송하는 침대차에 누워 수술실에서 나왔다. 어머님도 나중에 아드님과 같은 병원으로 옮겨줄 테니 걱정 마세요. 네, 일단은 내 병실로 돌아가 몸을 좀 회복하기로 했다. 2층 수술실에서 3층 병실에 가기 위해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곧 가족분들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한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 안 되겠는데? 문이 열렸다 닫히기만을 반복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포기한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상태가 별로인가 보네요. 다른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내가 탄 침대차를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때 침대를 꺼내던 도중 엘리베이터의 문이 갑자기 닫히기 시작했다.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문이... 이게 뭐야? 하지만 곧 문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작동해 다시 열리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왜 이러는 거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침대차를 찌부러뜨리며 문이 점점 닫혔다. 간호사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 무슨 힘이 이렇게... 제발 살려줘. 그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 몸통은 닫히는 문에 그대로 찌부러져 내장이 파열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좀 도와줘! 바로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문 사이에 나를 낀 채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나의 하반신이 문 바깥에 노출된 상태로 상승하여 내 몸은 두 동강이 났다. 아들을 낳은 인생 최고의 날이 한순간에 뒤집혀. 밖이 시끄러운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이게 뭐야?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날이 되어버렸다. 구급대가 급하게 출동했지만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좋아, 이대로 문을 연다. 하나, 둘... 이렇게 참혹할 수가... 나는 몸이 두 동강이 난 채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끊겨 있었다.
설마 니 출산한 후에 이런 형태로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엘레나, 제발 대답해. 엄마, 일어나. 엄마. 사고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성하고 말았다. 다행히 새 아이들이 남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덕에 아빠, 울지 마. 내 토끼 인형 빌려줄게. 고맙다. 아빠가 정신 차릴게. 그 후로 남편은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물론 재판에는 승소했지만 가족의 마음에 남은 아픔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생일 축하해. 벌써 엘레나의 길이구나. 아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남편은 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그때 내 아들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엄마. 아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준 것, 내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내 이름은 스모키 후쿠다. 됐다. 괴물 머신 완성. 자동차 튜닝 전문 카센터 사장이다. 어릴 적부터 차나 바이크를 좋아했던 터라 초등학생 시절부터 바이크를 타고 다녔고, 역시 튜닝차는 뭐가 다르다니까. 15살 무렵에는 튜닝차를 몰고 다녔다. 나는 출발 시 타이어를 공회전시켜서 희뿌연 연기를 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스모키 후쿠다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국내에서 제법 이름을 날린 나는 내 차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들 뿐이군. 도쿄의 오토살롱에 내 차를 출품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영국에서 취재를 온 자동차 잡지 직원이 "오, 대단하군. 영국에서도 꼭 출품해 주십시오." 그러지 영국 모터쇼에 출전할 것을 적극 제안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골든 수프라 튜닝 버전을 영국에 보냈다.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지. 멋지게 한번 가보자고. 이 스모키 후쿠다의 이름을 뇌리에 똑똑히 새겨줄 테다. 이탈리아의 차와 프랑스의 차도 모터쇼에 전시되었는데, 오, 지팡구는 황금의 나라라더니 유럽의 차들이 들러리로 보일 만큼 내 수프라는 크게 호평받았다. 전시가 끝난 뒤 잡지사 직원들과 길거리 촬영에 나섰다. 멋진데 눈이 부실 지경이야. 멋지게 찍어달라고 형씨. 국도를 내달리는 골든 수프라도 찍고 싶군. 직원이 내게 제안했다. 우리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한 도로에 도착했다. 4차선의 적은 교통량까지 레이싱의 안성맞춤이군. 여기서 마지막 촬영을 하기로 했다. 형씨들 잘 봐. 이게 일본의 저력이다. 꽉 잡아. 사정 안 봐주고 밟는다. 오, 사무라이 정신. 영국까지 왔는데 숨이 타들어갈 듯한 레이싱을 보여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출발과 동시에 나는 풀 악셀을 밟았다. 우와! 우와! 바로 이거지! 속도계는 순식간에 시속 318km를 나타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바람을 방불케 하는 속도였다. 이런, 경찰인가? 그런데 그때 백미러에 경찰차가 비쳤다. 경찰차는 쏜살같이 내 뒤를 쫓아왔다. 진작 도망칠 길이 없어. 영국은 도로교통법에 엄격한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체포할 것이다. 세 대의 경찰차가 순식간에 내 차 주변을 에워쌌고, 속도를 내도 정도껏 냈어야지. 네. 난 속도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조수석에 경찰 한 명을 태우고. 다음 오른쪽으로 꺾어. 네. 야단났네 진짜. 꼭두각시처럼 묵묵히 지시에 따라 경찰서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서에서 나는 취조를 받았다. 확인 결과 시속이 300km를 넘었더군. 제정신인가? 에이, 300이라니요. 기껏해야 150 정도겠죠. 안 그래도 도로교통법에 엄격한 영국에서 과속을 했으니 취조 분위기가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취조가 다 끝난 뒤 창문 하나 딸린 유치장에 들어갔다. 차디찬 콘크리트로 된 협소한 방이었다. 유죄가 나오면 카센터도 망하겠지. 내 인생은 끝났어. 한숨도 못 잤건만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경찰의 취조는 연일 이어졌다. 300까지는 안 밟았어요.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집어쳐!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겠네 어쩌네 했다더니만. 혐의를 인정하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걸 직감한 나는 시치미를 떼기로 했다. 그런데 차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다. 네 차에서 이런 게 나오더군. 그건 맞다. 차 내부를 튜닝했을 때 달아났었지. 그건 다름 아닌 차량용 블랙박스였다. 블랙박스에는 시속 300km 이상의 주행 기록이 확실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제 끝장이다.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당분간 영국 교도소에서 신세 좀 지셔야겠어. 하지만 하늘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과 영국은 비디오의 규격이 달랐고 비디오가 안 들어가잖아. 이러면 재생을 못 하는데. 근처에 일본 비디오 플레이어를 파는 전자제품점은 없나? 비디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재판이 시작되고 철저하게 추궁을 당했다. 잡지 취재 때문에 속도 위반을? 악질이 따로 없군요. 취재야 아닙니다. 그럼 왜 과속을 했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취재팀으로 보이는 차가 당신 차를 촬영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찍은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질문에 고의가 아니었다고 잡아댔다. 촬영 때문에 고의로 속도 위반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죄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다행히도 생각보단 처벌이 가볍게 나왔네. 영국 내 면허 취소 및 엔화 기준 3만 엔가량의 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 심신이 너덜너덜했다. 나는 어리 빠진 채로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제 영국 하면 치가 떨려.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우다! 사람들이 나보고 영웅이래. 영웅? 내가? 왜? 듣자 하니 내가 영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단다. 시속 300km를 넘는 과속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위반으로 당장 영국으로 와! 넌 스타라고! 영국의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설이라 불리고 있단다. 그 후 나는 영국의 자동차 마니아들의 열성적인 성원을 받으며 다시 영국 땅을 밟았다. 구다! 잘 왔어! 하하, 넌 영웅이야. 끔찍하기만 했던 그 경험이 전설로 회자되다니 참 야구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태껏 단련해온 신체를 물러보지 말란 말이다. 내 이름은 토마스 플래토. 미국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통학버스 기사 경력 20년에 빛나는 베테랑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하하. 안녕, 반갑구나. 오늘도 화이팅!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삶의 낙이 되었다. 일할 때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맛에 산다면 평소엔 왕년의 보디빌더로서 길렀던 근육을 단련하는 맛에 산다.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한 덕분인지 근육 아저씨다. 아저씨, 안아주세요. 그래. 대신 조례에 늦으면 안 된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이다. 이렇듯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건만 오늘은 웬 이상한 놈에게 잘못 걸린 것 같다. 저 뒤에 검은 차. 아까부터 계속 쫓아오는군. 늘 다니던 통학로를 달리던 중에 후방에서 수상한 차를 발견했다. 속도를 늦춰 저 차를 먼저 보낼까? 아니면 엑셀을 밟아 거리를 벌릴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생각하던 중 그 차가 버스 옆에 바짝 붙었다. 운전하는 놈 얼굴이나 보려고 시선을 돌린 순간 아니! 마치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차 세워! 조수석의 남자가 이쪽으로 머신건을 겨누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차를 세웠다. 뒤에 차 보이지? 애들 데리고 저기 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알겠다. 놈들이 시키는 대로 나와 아이들은 벤에 타야만 했다. 이윽고 놈들은 우리를 사람이 없는 채굴장으로 데려갔다. 얌전히 저기 들어가! 아저씨, 무서워요. 애한테 거칠게 굴지 마! 채굴장 안에는 지면에 반쯤 묻힌 버스가 있었는데 놈들은 우리를 그 버스 안에 가두었다. 우리가 갇힌 버스 안에는 좌석과 손잡이가 떼어져 있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깜깜해요.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 대신 대량의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비상용 회중전 등의 불빛에 의지해 차 안을 뒤져 물과 음식을 찾아냈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양이 너무 적군. 아이는 총 23명이다. 이 정도로는 이틀도 버틸까 말까다. 화장실도 불빛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 리도 만무했다. 엄마, 아빠. 무서워. 한 판이 1,000원 등교하지 않았으니 학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엄마 아빠가 곧 데리러 와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후 우리를 수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된 이상 자력으로 탈출해야 한다. 침착해 토마스.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탈출을 결심한 나는 숨을 죽이고 새어나오는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희미하게 차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자리를 떴다. 지금 움직여야 해. 상황을 파악한 나는 탈출을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 이 버스는 자체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탈출구는 오로지 천장에 증설된 개폐식 비상구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도와줘서 고맙구나. 여기서 도망치려면 비상구를 억지로 여는 수밖에 없다. 버스 안에 매트리스를 모조리 쌓아 올린 뒤 매트리스를 밟고 올라가 차의 비상구에 손을 뻗었다. 무거워.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비상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목숨이 내게 달려있다. 아저씨! 지금이 바로 여태껏 단련해온 이 근력을 쓸 때가 아닌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올리자 바깥에 있던 무거운 돌이 움직였다. 열렸다. 겁먹지 말고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렴. 네. 탈출구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밖으로 나오자 사방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시간이 제법 지난 모양이었다. 이런 걸 위에 올려뒀으니 어쩐지 무겁더라니. 어림잡아 최소 40kg은 됨직한 돌이었다. 이동수단을 찾던 중에 다행히도 남겨진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차키를 꽂아두고 가다니. 털 떨어진 놈들. 아이들을 위험한 짐칸에 태우고 싶진 않았지만 긴급 사태이므로 별 수 없었다. 우리는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도망쳤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납치당했던 매니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그 말을 듣고 경찰은 입을 떡 벌렸다. 놈들의 목적은 돈이라고 경찰이 말했다. 하지만 범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탓에 수사가 난항에 빠진 상태였다고. 범인에 대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차 번호판을 봤어요. 번호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해 범인의 신원을 알아냈고.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가! 에이 젠장! 범인 일당이 전원 체포됐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영웅으로 등극했다. 아저씨, 너무 멋있었어요. 슈퍼맨 같았어요. 이 나이에 영웅 대접을 받으니 쑥스럽지만 이것도 훈장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상한 남자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 망할 놓친네. 너만 아니었으면 죽어라. 놈들의 잔당이 내게 보복을 하러 온 것이다.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여기서 쓰러질 소냐. 여태껏 단련해온 신체를 물러보지 말란 말이다. 총알이 떨어졌다. 나는 범인의 권총을 쥐었다. 이봐, 아이들한테 총을 겨누면 쓰나. 위험하게 쓰리. 괴물이다! 총에 맞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몸을 단련한 보람이 있었다. 이윽고 경찰이 달려와 범인을 체포했지만 내 목숨은 거기서 끊어졌다. 아저씨! 아저씨! 울지 말거라. 너희들을 지켰으니 아저씨는 여한이 없다. 몸을 단련하길 정말 잘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